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20년 넘게 부부들의 갈등을 지켜봤죠.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남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제게 찾아와 던진 한마디. 남편이 죽었으니 수임료를 돌려주세요. 이 말이 제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남자가 처음 제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의 모습을 말이죠.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변호사님, 제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의자에 앉자마자 꺼낸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아내는 명문 A대학교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서 동료와 은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더 아이러니한 건 이 부부의 만남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캠퍼스 커플이었대요. 함께 벤치에 앉아 미래를 그리고 손을 잡고 캠퍼스를 걸었던 사이였죠. 하지만 남자가 군에 입대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각자 사회인이 되어 살아가던 중 운명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의 설렘이 얼마나 컸겠어요? 첫사랑과의 재회였으니까요.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불과 3년 전의 일이었죠. 저는 정말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눈가를 붉히며 말했습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배신감도 깊었던 거죠. 저는 그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변호사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내에게 모자란 게 있었을까요? 자책하는 그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불륜은 당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배신당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탓하죠. 그는 결국 저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수임료를 건네는 그의 손길은 간절했어요. 저는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님만 믿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그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후로 한 달 가까이 그의 연락이 끊겼어요. 사건 준비가 더뎌지자 걱정이 스쳤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이혼 사건을 맡다 보면 종종 있는 일이거든요. 고객들이 감정 정리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서류를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배신당한 남편의 절망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겁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얼굴을 떠올리자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연락이 끊겼을 때 더 적극적으로 찾아봤어야 했나? 그의 절망을 더 깊이 헤아렸어야 했나?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였어요.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슬픔보다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앉자마자 그녀가 던진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죽었으니 수임료를 돌려주세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을 배신하고 그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수임료를 돌려달라니요? 원칙적으로 수임료는 반환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사건 진행 중 고객이 세상을 떠난 경우 이미 착수된 업무는 업무대로 인정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보다 그 남자가 마지막까지 견뎌내려 했던 고통을 떠올렸습니다. 사랑했지만 배신당한 그 마음을 말이죠. 간절하게 털어놓던 그 눈빛이 제 뇌리에 박혀 있었어요.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마음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이 사건이 저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어요? 원칙은 이렇습니다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임료는 반환하겠습니다. 제게는 조의금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고 사라졌습니다. 뒤돌아서는 그녀의 모습에서 조금의 감사 인사도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무실 안은 한동안 적막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죠. 법으로는 이익과 손해, 계약과 의무만이 존재하지만 인간의 고통 앞에서 그 경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건이 단순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며칠 후
그 남자의 친구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학 동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제 친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 저에게 매일 전화를 했어요. 아내를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친구의 증언을 들으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돌아온 날, 이렇게 말했어요. 적어도 변호사님만은 내 편이구나 라고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던 건가요? 친구는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더 가혹했습니다. 불륜 사실이 드러나자 오히려 당당했어요. 사랑이 식었는데 어쩔 수 없잖아라고 말했대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친구는 마지막까지도 아내가 다시 돌아올까? 라고 물었어요. 그 정도로 사랑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법률 서비스만 제공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줬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후회도 밀려왔어요. 더 자주 연락을 취했어야 했나? 그의 심리 상태를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나? 친구가 떠난 후 저는 혼자 남아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아내가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의 유산 상속 문제로 말이죠.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남편을 배신하고 그 남편이 죽자 유산까지 차지하려 한다니요. 더 가관인 건 그녀가 동료들에게 남편이 너무 집착적이어서 힘들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집착적이라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게 집착인가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지, 법이란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아내의 불륜 상대방이 그녀를 버렸다는 거였어요.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며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인과응보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는 않았어요. 그 남자는 이미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그녀가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절망적인 모습이었어요. 그 남자가 저를 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동정심도 있었어요. 남편분께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녀도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물론 가해자이기도 하지만요. 남편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 남자가 마지막에 남긴 편지가 있다는 친구의 말이었죠. 혹시 남편분이 마지막에 뭔가 남기신 게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걸 읽어보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그리고 이 편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순수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당신이 다른 사람을 찾게 된 건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던 제 자신이 한심합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배신당했는데도 자신을 탓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가끔은 우리가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편지를 다 읽은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가 뭘 한 거죠? 이렇게 사랑해준 사람을.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그 남자는 끝까지 아내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아내의 행복을 우선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변호사님, 저 남편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무덤 앞에서라도. 그녀의 눈은 붓고 초췌했지만 처음으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 어린 사과는 언제든 의미가 있어요. 그 후로 그녀는 매주 남편의 무덤을 찾았다고 해요. 꽃을 가져다 놓고 용서를 구하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부모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모아둔 적금을 모두 시부모님께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야, 우리 아들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그녀는 더욱 오열했다고 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광경을 상상하니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6개월 후 그녀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님, 저 고향으로 내려가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목소리는 많이 차분해져 있었어요. 남편을 배신한 죄책감으로 평생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겠어요. 남편이 그걸 원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해요. 수임료도 돌려주셨고 마지막에 편지까지 읽게 해주셔서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남자의 죽음은 정말 헛된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의 순수한 사랑은 결국 그녀의 마음을 바꿔놨거든요. 비록 너무 늦었지만 그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거예요.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고객들을 대할 때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라요. 법적인 해결책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려 노력합니다. 때로는 변호사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다가가죠. 최근에는 상담할 때 이렇게 말해요. 소송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미움보다는 용서를, 복수보다는 화해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제시하려 합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남긴 교훈이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그녀에게서 안부 문자가 와요. 고향에서 작은 가게를 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기일마다 서울로 올라와 무덤을 찾아요. 용서를 구하며. 그녀의 문자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 남자는 결국 이겼습니다. 죽음으로써 아내의 마음을 되돌렸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죠. 저는 책상 서랍에 그의 편지 사본을 보관하고 있어요. 가끔 꺼내 읽으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미움이 아닌 용서를 남긴다. 이게 그 남자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미움과 복수는 결국 자신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용서와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죠. 비록 너무 늦었지만 그 부부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음 너머로 전해진 진정한 사랑의 힘이었어요. 저는 오늘도 그 남자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